예, 치인신보TV와 메가젠 임플란트가 공동 주최하는 그 웹세미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개업하고 있는 윤정훈입니다. 오늘 그 치인신보TV와 함께 이렇게 임플란트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광고에 나갔듯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덴서바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을 쉽게 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강의 내용은 먼저 그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의 원리 요약과 문헌 고찰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첫 번째 파트에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례 위주로 해서 한 5증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악동 거상술의 그 시퀀스에 따라서 드릴링, 그 다음에 상악동 막을 들어 올리는 부분, 그 다음에 상악동 내에 고리시 가는 부분,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신고 초기 고정을 넣는 부분,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증례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을 좀 나눠볼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의 원리 요약 및 문헌 고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통 그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덴서바에서는 뭐 특징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리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문헌들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이제 덴서바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시면 이제 VT3848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4.3이라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덴서바는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0mm부터 시작을 해서 3, 5, 그 다음에 8, 10, 11.5, 13, 15, 그 다음에 18, 20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38이라는 숫자는 이 그 덴서바 자체가 이렇게 쉔크가 이렇게 테이퍼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테이퍼링 되어 있는 그 가장 작은 직경을 이제 38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8mm 지점쯤 되었을 때 평균 직경이 나옵니다. 그것이 대략 한 4.3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0.5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8mm 지점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48이라는 것은 대형 직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5부터 해서 15mm까지, 여기는 이제 테이퍼링이 안 되고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직경이 같습니다. 그래서 3848의 평균 직경이 4.3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서바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요즘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특징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먼저 덴서바를 이렇게 그 정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커팅 모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이 깎여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드릴들과 같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커팅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덴서바의 그 부분이 이렇게 날카로운 커팅 모드가 있어가지고 본을 커팅하면서 이제 드릴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덴서바를 역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그 역으로 돌릴 때는 커팅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본을 컴팩션하고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본들이 특히 캔슬러스 본들이 이렇게 밀려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코티칼 본들도 같이 팽창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이라고 명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본을 컴팩션하면서 또한 이때 이제 나오는 본 파티클들도 밖으로 외부로 빠져나오지 않고
그 주변에 그 오스테오토미 사이트로 이렇게 그라프팅이 되는, 그래서 오토 그라프팅 기능도 같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덴서바를 드릴링을 하고 나면은 이와 같이 이 부분에서 역으로 회전할 때 이 부분은 커팅 기능이 없습니다. 난 커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둔각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들이 이와 같이 주변에 오세오스 링처럼 이렇게 단단한 덴시파이된 구조들이 이제 드릴링 사이트에 생기게 된다. 이것이 이제 덴서바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덴서바를 이용한 실험이 되겠는데요. 그 겔 타입의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겔 타입의 물질들이 있으면 그 일반 드릴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이제 드릴링을 하게 되면 겔 타입 물질들이 이렇게 커팅이 되면서 바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은 덴서바를 역방향으로 돌렸을 때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덴서바의 가장 큰 특징인 이제 프리저베이션 하면서 밀어주는 기능에 의해서 이와 같이 겔 타입의 물질들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Q 같은 경우에도 일반 드릴에 비해서 덴서바가 훨씬 더 높은 그러한 ISQ 밸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림이 되겠죠. 이제 그 PRF 멤브레인을 이렇게 이제 그 장력을 가해서 이렇게 당겨 놓으면 그것을 이제 덴서바를 역회전을 하면서 하였을 때 이렇게 잘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적당한 힘과 적당한 깊이로 이렇게 드릴링이 되면 덴서바의 그 상악동의 멤브레인이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상악동 내로 덴서바를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멤브레인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또한 오토그라프트도 일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간단한 문헌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헌은 그 살라 휴이스가 2016년에 조미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덴서바의 그 프라이머리 이용한 그 드릴링 시의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와 본 미네럴 덴시티 그리고 BIC 이런 것들을 측정한 그러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아마 이 살라 휴이스가 덴서바의 개발자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치주과 의사이고 그 다음에 일반 개업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강의에 필요한 내용만 좀 살펴보면 덴서바의 일단 특징들을 좀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덴서바의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이 이제 덴서바를 드릴링을 하였을 때 보시다시피 드릴링 한 이후에 주변에 이렇게 오세오스 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덴시파이 되어져 있는 그 본들이 이렇게 링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 움푹 패여 있는 이 부분, 도랑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플롯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플롯이 있고 그 플롯과 플롯 사이에 이 땅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둔턱이 져 있는 이 부분을 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랜드의 양좌우측에 레이크라고 하는 그 날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덴서바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덴서바의 그 형태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것은 그 본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프리저베이션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수하게 좀 디자인되어 있는 바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랜드가 있고 그 랜드의 그 레이크 부분이 그 네거티브 그 앵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에 커팅 기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커팅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덴서바를 이용해서 드릴링을 하게 되면 본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익스펜전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랜드와 플루트라는 이 부위가 일반적으로 드릴은 보통 한 2개에서 많으면 4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릴링 할 때 본과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는데, 덴서버는 그것이 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점이 더 많아서 본을 좀 더 컨벡션하기가 좋다. 그리고 드릴링의 안정감을 좀 더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덴서바의 그 형태적인 특징은 또 이제 쉔크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는 이렇게 테이퍼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본을 덴스파이 하는, 그러니까 컴팩션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커팅을 하는,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서바의 사용상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상의 특징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바운싱 모션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질문은 지금 대답을 하나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예, 그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강의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이제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사용상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덴서바를 사용을 할 때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그 덴서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드릴과 접촉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드릴링을 할 때 그 힘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삭 속도도 착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느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팅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링을 할 때 이와 같이 그 바운싱 모션, 그러니까 업앤다운 모션을 갖다가 일반 드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이 외부 주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수가 되는 그 기능이 굉장히 덴서바에서는 중요한데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버히팅을 방지하기 위한 루브리케이션, 이건 일반적인 주수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덴서바가 드릴링을 하면서 나오는 그 본 파티클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그 오스테오토미 사이트 주변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하는 오토그라프팅을 할 때 이리게이션에 의해서 그 본 파티클들을 이렇게 주변으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토그라프팅을 할 때도 외부 주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햅틱 피드백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어떤 끝부분에 도달했을 때는 이것이 더 가지 않고 이렇게 약간 떨리는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덴서바도 이렇게 본 덴시티가 좀 강한 곳, 단단한 본을 만났을 때는 그 덴서바가 이렇게 떨림이 생기게 되고, 혹은 이제 그 드릴링의 방향이 좀 이렇게 처음하고 좀 달라지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오늘의 주제인 상악동 수술을 할 때도 좀 좋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그 덴서바의 그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헌은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사이너스 그래프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사이너스가 아니라 그 덴서바의 강의를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하고 있는데, 이제 사이너스와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그 덴서바를 사용하면 이제 막이 잘 안 찢어지고 또 이제 쉽게 거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악에서 본이 약한데 레지덜 본도 적고 하기 때문에 초기 고정력이 좋으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잔존골이 그러면 몇 미리 남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덴서바를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단 논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증례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마찬가지로 살라 휴이스가 2018년에 조미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덴서바를 이용한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이너스 플로어가 이제 이렇게 페네트레이션 되어지는 과정은 첫 번째로는 덴서바에 의해서 오세오 컴팩션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루브리케이션을 위한 이리게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본 파티클들이 이렇게 덴서바의 역회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상악동 플로어가 이렇게 페네트레이션 되면서 상악동 내로 밀려 올라가는 오토그라프트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덴서바에 의해서 사이너스 플로어가 엘리베이션 되는 원리는 정리를 하면 이제 하이드롤릭 디태치먼트, 그러니까 수압에 의해서 상악동 막이 디태치가 되는 그런 수압 거상의 형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2012년부터 17년까지, 세 군데의 병원에서, 261개의 임플란트를 사이너스 그래프트와 함께 식립을 하게 되었고요. 평균적인 팔로우업 기간은 대략 한 35개월, 그러니까 3년이 조금 덜 되는 기간까지 팔로우업을 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관계상 결과만 좀 살펴보면, 이때 사용한 레지듀얼 본의 높이, 그러니까 잔존골의 높이는 평균 한 5.4m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도 일단 4mm에서 5mm 이상 되는 레지듀얼 본이 있을 때 덴서바를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티칼로 올라간 높이는, 상악동내로 고리식된 높이는 대략 한 7mm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퍼포레이션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트 페일러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논문에서 대략 한 초기에 6개 정도의 페일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97% 정도의 롱텀 성공률을 보였다, 이제 그렇게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처음에 레지듀얼 본의 높이는 한 5mm 내외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증가되는 양은 대략 한 7mm 정도가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를 합쳐서 한 12mm 정도, 12mm 약간 넘는 본들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평균 한 11.5mm 임플란트를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고차를 좀 살펴보면요.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의 명확한 덴서바를 사용했을 때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사이너스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테럴 어프로치에 비해서 환자의 몰비디티가 많이 줄어들면서, 또한 남아있는 레지듀얼 크레스탈 하이트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죠.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리를 하면, 남아있는 레지듀얼 본의 하이트가 좀 적더라도, 크레스탈 어프로치가, 덴서바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가 아무래도 좀 더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임상적인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초기 고정이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치료 기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상악동 수술에서 고리식과 함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편의성과 또한 치료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멤브레인에 퍼포레이션 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전혀 퍼포레이션이 없다, 찢어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프로토콜에 맞춰서 주의 깊게 사용을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들에 비해서는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의 원리에 의해서 상악동 그래프트를 하게 되면, 본 컴팩션 기능에 의해 가지고, 스타빌리티가 증가하면서, 97% 정도의, 높은, 서바이벌 레이스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평균적으로 상악동 이식술을 하였을 때 뭐 90% 초반, 좀 많으면 중반, 뭐 80% 후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 회사 쪽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그 벌사라는 회사에서 이제 댄서바를 만들고 있죠. 그 회사에서 나오는 프로토콜을 상악동에 대한 프로토콜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스타퍼는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메가젠에서 그 댄서바를 판매를 하면서 그 이제 그 댄서바에 따른 그 스타퍼까지 이렇게 나온 그런 키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는 케이스들 중에 일부는 이제 그러한 스타퍼를 사용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프로토콜은 그 이런 스타퍼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댄서바만 사용하는 경우에 상악동을 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레지듀얼 본 하이트가 대략 한 6mm 이상인 경우,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7mm 이상이라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댄서바 쪽에서는 6mm 이상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폭은 대략 한 4mm 정도가 된 그런 케이스의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먼저 그 이니셜 드릴링은 파일럿 드릴을 사용을 해서 한 1mm 정도 그 사이너스 하방에 이제 까지 들어가 주고요. 그 다음에 2.0mm의 그 2.0mm 드릴이 이제 댄서바 중에서는 최소 직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mm 드릴을 역방향으로 돌려서 사이너스 플로어에 터치를 해주라는 것이죠. 이 드릴을 이용해서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3.0mm 이상 되는 드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이너스 플로어를 이제 뚫어주고요. 그리고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3mm를 지난다 이 이야기는 그 이제 상악동 플로어에서 최대 3mm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드릴을 조금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굵기를 넓혀 더 굵은 드릴링을 하고 나서 이때는 이제 본그라프트는 하지 않고 이제 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파일럿 드릴은 사이너스 플로어 하방 1mm까지 드릴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 드릴인 2mm 드릴은 사이너스 플로어를 뚫지는 않고 이걸로 터치를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mm 드릴을 이용을 해서 상악동 하연을 페네트레이션을 하면서 사이너스 플로어는 최대한 3mm 정도까지만 드릴링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레지듀얼 본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본그라프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략 한 뭐 6mm, 7mm 정도의 본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럿 드릴을 이용을 해서 상악동 플로어의 1mm 하방 정도까지 이제 드릴링을 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 댄서바를 이용을 해서 역방향으로 돌리면서 이와 같이 사이너스 플로어를 뚫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가는 드릴로 이렇게 그 사이너스 플로어를 뚫게 되면은 이제 막이 찢어질 확률들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0 드릴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점차적으로 상악동 내로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그래서 이렇게 상악동 내에 이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오토그라프트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본들이 이렇게 조금씩 생성되는 그런 양상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릴의 굵기를 이제 증가시키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토콜은 이제 레지듀얼 본이 한 4에서 5mm 정도 남아 있을 때, 이때는 이제 본그라프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지듀얼 본이 적게 남으면 보통 베이잘 본들은 폭이 좀 더 넓어져서 한 5mm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레지듀얼 본이 적기 때문에 혹시 파일럿 드릴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이제 멤브레인이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 드릴을 이용을 해서 일단 사이너스 플로어를 앞에 프로토콜과 같이 터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 드릴을 이용을 해서 3mm 이상 넘어가지는 말고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 5.0 이런 식으로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그라프트를 할 때는
RPM을 갖다가 조금 낮추어서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드릴링을 번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역으로 이제 덴서바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면서 상악동 내로 집어넣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럿 드릴은 그래서 일단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고리식재를 이제 상악동에 넣을 때는 이제 주소 없이 저속으로 역방향으로 회전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이와 같은 레지듀얼 본을 보이는 그러한 한 4m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2.0 드릴을 이용을 해서 사이너스 플로어를 터치하는 정도까지 드릴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 드릴을 이용을 해서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 이렇게 드릴을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증가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본을 갖다가 사이너스 오스테오토미 사이트 내로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역방향으로 그 댄서바를 갖다가 저속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그 고리식재들이 이제 사이너스 내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래서 파트 1의 그 이론적인 파트인 그 원리 요약과 그 다음에 문헌 고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증례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드릴링 시퀀스에 따라서 그 원리와 그 다음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증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그 드릴링을 쉽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인 상악동 막을 좀 쉽게 들어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악동 내 고리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초기 고정을 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증례는 잔존고리 임플란트를 2개를 식립을 했는데요. 잔존고리 16번 쪽에서는 한 8mm 정도가 됐고요. 17번 쪽에서는 한 5m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mm 17번 쪽에서는 본그라프트를 해줬고요. 8mm 쪽에서는 그 드릴링만 하고 그 따로 본그라프트를 시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프로토콜에서는 스타퍼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프로토콜이었고요. 요 근래에 이제 그 메가젠사에서 그 스타퍼까지 이렇게 댄서바의 스타퍼, 그리고 이제 상악동용으로 나온 그러한 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수술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이 그 발치를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후에 일반적으로 드릴링을 상악동 수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2달 정도 지나는 의미는 소프티슈가 이제 형성이 잘 되어서 그 일정 정도의 그 플랩을 열 수 있는 강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의 힐링이 다 일어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전 그 파노라마를 보면 이와 같이 이 부분이 대략 한 16번쯤 되겠고요. 이 뒤쪽이 이제 17번이 되겠습니다. CT상에서 보면 16번 같으면 대략 평균 한 8mm 정도 본들이 있었고요. 이 바코 팔라탈의 넓이도 사실은 중요한데요. 조금 넓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넓으면 상악동 수술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17번이 되겠습니다. 17번 CT를 보면 이와 같이 대략 한 5mm 정도, 어떤 데는 4mm 정도의 그 레지듀얼 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뮤코페레스테알 그 티크닝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바코 팔라탈의 넓이도 비교적 조금 넓은 편에 속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플랩을 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메가젠에서 나온 알토사이너스 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댄서바를 이제 꽂아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티슈 펀치를 하거나 플랩닛으로 할 때, 아니면 이제 그 본드를 갖다 평탄화시키는 그러한 드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이니셜로 사용을 하는 그 리머가 되겠습니다. 각 길이별로 이렇게 리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리머에 대한 스타퍼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댄서바에 대한 스타퍼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초록색은 좀 가는 그 댄서바, 대략 한 4.0mm 정도까지의 굵기는 초록색을 쓰고요. 4.0mm 다이아메터 이상이 되는 직경의 드릴을 사용할 때는 이 위쪽에 노란색을 쓰는 그러한 스타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 스타퍼와 댄서바를 연결하는 홀더가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17번을 위주로 해서 이 케이스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 17번에서 이제 처음에 이니셜 드릴로 직경 2.0mm 드릴을 이용을 해서 스타퍼를 끼워서 이 앞에 부분의 길이가 대략 한 4mm 정도, 왜냐하면 레지듀얼 본이 5mm였기 때문에 한 1mm 정도 짧게 들어가는 4mm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R2 사이언스 키트가 없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파일럿 드릴을 이용을 하시거나 숙련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은 이제 그 일반 2.0 드릴을 바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드릴링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직경이 대략 2.9mm 직경의 리머를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 끝부분의 길이가 한 4mm 정도 남게 그렇게 드릴 스타퍼를 장착한 다음에 드릴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mm 리머 직경의 리머로 이미 드릴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2.0mm 댄서바를 이용한 드릴링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강의를 위해서 이제 2.0 드릴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으로 이제 그 드릴링을 이제 그 사이언스 플로어를 터치를 해야 된다면 이 경우에는 길이가 5mm, 레지듀얼 본이 5mm였기 때문에 길이도 대략 그 스타퍼를 맞춰서 대략 여기가 5mm 지점이니까 5mm 정도에 맞추어서 일단 드릴링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드릴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쉽게 하기는 그 상악동에 드릴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댄서바로 드릴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막을 잘 찢어 먹지 않고 또한 초기 고정이 좋게 드릴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드릴링을 쉽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햅틱 피드백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스타퍼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드릴링 쉽게 하기는 이와 같이 스타퍼가 없는 경우와 그 다음에 스타퍼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타퍼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그 파일럿 드릴을 이용해서 상악동 그 플로어와의 1mm 하방 정도까지 일단 처음에 드릴링을 합니다. 물론 그 댄서바 벌사 회사 쪽에서는 5mm 정도 남아있을 때는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스타퍼가 없는 경우에 이제 상악동 드릴링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요령이 되겠는데요. 2mm 드릴을 이용을 해서 이 사이너스 플로어의 그 댄스한 그 본들을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 떨림들이 생기게 됩니다. 댄서바는 그 딱딱한 본을 만나게 되면 그 햅틱 피드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이너스 플로어가 대략 평균적인 두께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에서 한 0.5mm 내외 그리고 한 1mm 정도까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댄스한 본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떨림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의 러닝 커브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드릴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드릴부터 이용을 해서 이제 사이너스 플로어를 이렇게 삭제를 하신다면 좀 더 우리가 이제 드릴링을 용이하게 하면서 막을 찢어 먹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햅틱 피드백을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스타퍼가 있다면은 이제 수술이 좀 더 용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R2 사이너스 키트를 좀 살펴보면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R2 사이너스 키트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댄서버에 R2 스타퍼를 이제 체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홀더를 이용을 해서 홀더를 이제 윗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것이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 상황에서 이런 스타퍼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 올리면 뭐 쉽게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R2 스타퍼는 그 R2 스탠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사용도 할 수, 이 하얀 부분이 이제 스탠트를 모식도로 그려놓은 것이 되겠죠.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트 없이 이러한 그 스타퍼를 이용을 해서 드릴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스탠트를 사용하면 좀 더 이제 정확하고 그 어떤 퍼포레이션의 확률들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탠트를 이용을 해서 한 5mm 정도의 레지듀얼 본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임플란트 식립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 스탠트가 있다면 이 하얀 부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스탠트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티슈 펀치를 이용을 해서 조직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플래트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머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그 리머를 사용할 때는 스탠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스타퍼를 꼭 끼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1mm 정도 적게 한 4mm 정도까지 드릴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트에 댄서바의 앞에서 보여드린 그 스타퍼를 끼워서 길이에 맞게 이렇게 드릴링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좀 더 용이하게 쉽게 상악동 고리식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스탠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와 같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첫 번째 증례하고 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플랩을 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mm 본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플래트닝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리머 스타퍼를 끼워서 한 4mm에 맞춰서 드릴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댄서버의 스타퍼를 이용을 해서 드릴링을 이렇게 조금씩 전진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타퍼를 이용을 하면 드릴링을 좀 더 댄서바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다시 증례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이제 드릴의 굵기를 이제 조금씩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3.0 드릴을 이용을 해서 레지더얼과 5mm를 맞추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드릴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 직경의 그 드릴을 이용을 해서 스타퍼를 길이를 7.5로 맞춰 주었습니다. 5mm 다음에 중간에 6mm대의 스타퍼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7.5를 이용을 해서 이때 그 레지더얼본이 5mm였으면 이게 7.5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mm 그 레지더얼본이라면 한 6mm 정도 이렇게 전진을 하는 그런 식으로 드릴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드릴로 이렇게 드릴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으로 다시 그 드릴 직경을 증가시켜서 길이도 이와 같이 8.5로 조금 더 증가시켜서 이제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한 3mm 정도까지 드릴링 사이너스 플로어를 이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드릴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현재 그 드릴링이 다 끝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는 이미 이제 드릴링을 하면서 상악동 막이 이렇게 거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이러한 드릴링을 하면서 상악동 막을 어떻게 좀 더 쉽게 거상을 할 수 있느냐, 안전하게 거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방법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 수압 거상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롤릭 플러그, 수압 플러깅의 효과를 이용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압 거상의 원리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상악동 플로어를 엘리베이션을 할 때 그 덴서바의 원리는 이러한 컴팩션과 이리게이션, 그 다음에 오토그라프트를 하는 것과 함께 그 수압에 의해서 디태치먼트가 되어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압 거상의 형식으로 이제 디태치먼트를 하게 되면은 비교적 안전하게 이제 그 막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이게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러한 프로토콜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안전하게 이제 그리고 좀 더 쉽게 막을 들어 올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이드롤릭 플러그 효과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제 개념은 그 오스테오톰을 사용한 그룹, 다시 말해서 처음에 그 서머스 오스테오톰을 사용한 그룹에서 99년도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서머스 오스테오톰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상악동 막을 들어 올릴 때 그 여러 가지 그 본그라프트 물질과 함께 오스테오톰을 이렇게 쳐서 상악동의 이 하연에 이렇게 그 오스테오톰이 끼이게 되는, 그래서 이때 끼이게 되는 그 압력에 의해서 막이 좀 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하이드롤릭 플러그 효과, 수압에 의해서 끼임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그 다음에 덴서바의 드릴을 할 때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덴서바도 이렇게 상악동의 그 플로어를 이렇게 좀 밀면서, 수압에 의해서 밀면서 또 끼임들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하이드롤릭 플러그 효과에 의해서 막이 좀 더 자연스럽게 들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임상적인 부분인데요. 그 드릴의 팁이 마찬가지로 그 드릴의 바디뿐만 아니라 팁 부분도 일단 정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커팅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역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드릴의 팁 부분도 이렇게 난커팅 엣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그림처럼 이와 같이 그 드릴의 역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막이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러한 과정들도 같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서 덴서바에 의해서 상악동 막을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비교적 쉽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막 하면 그냥 다 이렇게 상악동 막이 잘 찢어지지 않고 잘 올라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상의 프로토콜을 좀 잘 지켜서 가시는 것들이, 저도 처음에 덴서바를 접할 때는 그냥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멤브레인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은 프로토콜에 의해서 상악동 막을 거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건 이제 다른 환자분 사진이기는 한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3mm 정도의 레지듀얼 본이 남아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덴서바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드릴링을 하고 나서 일부 오토그라프팅의 파티클들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막이 이렇게 약간 디태치 되어 있는, 그러한 찢어지지 않고 디태치 되어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오세우스 링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상악동 막을 이제 덴서바를 이용해서 드릴링을 할 때 앞에서 이제 3mm 정도 이제 전진을 상악동 플로어에서 3mm 정도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중요한 부분들이 이와 같이 한 3mm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갑자기 3mm로 다 가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3mm를 그 깊이를 조절하는 것도 좀 까다롭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막이 약한 경우에는 이제 그 막의 퍼포레이션이 생길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1mm씩 조금씩 이렇게 사이너스 플로어에서 한 1mm 정도씩 이렇게 증가를 시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약에 레지듀얼 볼륨이 5mm라면 사이너스 플로어를 퍼포레이션 시킬 때는 한 6mm 정도, 그 다음 직경의 드릴을 이용해서 7mm 정도, 그 다음 드릴의 직경을 이용해서 한 8mm 정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주는 것이
멤브레인의 퍼포레이션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3mm로 들어가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렇죠. 여기 1mm 정도씩 증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상악동 막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들어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증내로 돌아와서 이제는 봉그раф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봉그раф트를 하는 과정들은 일단 저는 먼저 그 PRF를 먼저 집어 놓습니다. 환자분에서 이제 그 블러드를 채취를 해서 PRF를 만들어서 17번뿐만 아니라 16번에도 같이 16번에는 일단 봉그раф트를 하지는 않았지만 레지드얼본이 많아서 일단 그 PRF는 일단 넣어서 라이닝을 좀 시켜줘서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퍼포레이션을 좀 막아주려고 의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봉그раф트를 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상악동에서는 가능하면 이와 같이 이러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PRF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그 블러드에서 일부를 봉그раф트 머티리얼과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한 20분 내외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클럿이 생기면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저 같은 걸로 잘라가지고 일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홀 블러드와 함께 봉그раф트 머티리얼은 이제 알로그раф트와 TCP를 가능하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뭐 핸들링도 굉장히 편하고요. 무엇보다도 혹시나 있을 크레스럴 어프로치는 어차피 이제 블라인드 테크닉이니까요. 혹시나 있을 포포레이션이 있다면 이것이 혹시나 이제 그래서 상악동 내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이러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오스테온 맥실라, 그러니까 상악동 구를 갖다가 막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 굉장히 적어질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좀 빨리 녹는 그раф트 머티리얼을 사용을 하게 되면 혹시나 이것이 상악동 내로 넘어가더라도 흡수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드릴링 사이트, 오스테오토미 사이트에 이러한 봉그раф트 머티리얼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사용했던 드릴이 되겠습니다. 이 드릴을 이용을 해서 역회전으로 프로펠링을 하면서 주수 없이 그렇게 해서 상악동 내로 드릴링을 하면서 그раф트 머티리얼을 집어넣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알아봐야 될 게, 그러면 이제 덴서바를 이용해서 상악동 내로 고리식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에서 대략 말씀은 드렸는데요. 17번 같으면 이와 같이 덴서바를 역회전으로 프로펠링을 하면서 봉그раф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16번과 같이 꼭 고리식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덴서바의 자가골 이식 효과를 이용을 하면서 고리식을 하면 고리식 효과를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악동 내로 고리식을 쉽게 하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상악동 그раф트를 하게 되면 최소한 10mm 정도는 심어주는 것들이 그раф트를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0mm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잔정골이 한 3에서 7mm 정도 남아있는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상악동 내 고리식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럴 때는 역회전을 이용한 프로펠링의 방법으로 상악동 내 고리식을 하면 고리식이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이게 역회전이 되면서 고리식이 이렇게 넓게 퍼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탈 어프로치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 베이잘본의 디태치먼트가 좀 덜 되지 않습니까? 이제 라테랄에 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완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잔정골이 7mm 정도 남아 있다면 굳이 이제 고리식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덴서바의 그 자가골 이식 효과만으로 상악동 고리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논문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잔존골이 3에서 7mm 정도 남아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회전 프로펠링을 이용을 해서 고리식을 해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뒤에 케이스에서 나오겠지만 꼭 상악동뿐만 아니라 발치즉시 식립이라든지 다른 본그라프트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좀 더 편하게 고리식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컴팩트하게 고리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환자분 사진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상악동 수술을 하면서 이제 파이널 드릴이 되겠고요. 이 파이널 드릴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상악동 내에 그 역회전으로 프로펠링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역회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RPM도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50에서 한 200rpm 정도로 낮추어서 천천히,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천천히 이제 드릴링을 해주는 것이 막의 손상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폼 파티클들이 이렇게 이제 도망갈 수도 있겠죠, 주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모식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본그라프트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드릴링을 하면서 역회전을 하면서 이제 그라프트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본들이 좀 퍼지는 형태로 이제 본그라프트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팁 같은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피드를 150에서 200rpm으로 낮춰줘야 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리게이션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게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이리게이션을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본그라프트를 하면서 프로펠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럼 얼마 정도를 사이너스 플로어를 넘어가도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프로토콜에서는 대략 한 2에서 3mm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이너스 내로 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3mm를 다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본그라프트 머티리얼에 의해서 혹시나 이제 사이너스 막이 손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이런 프로펠링을 해서 본그라프트를 할 때는 한 2mm 정도, 최대 한 2mm 정도까지만 사이너스 플로어를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터키에서 나오는 리포트가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악동 내 고리식을 할 때 TCP 퍼티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드릴을 이용을 해서 상악동 내로 이렇게 본그라프트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역회전으로 프로펠링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본이 이렇게 옆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그라프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존골이 7mm 이상이라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악동 그 덴서바의 그 오토그라프팅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하이드롤릭 플러깅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면 이제 따로 고리식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그 상악동 이식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논문적인 근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논문은 서머스 오스테오톰을 사용한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오스테오톰으로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만 식립을 하고 아무런 본 그라프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7mm 케이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그라프트를 하지 않았을 때 대략 이러한 하이드롤릭 플러깅 효과에 의해 가지고 한 3mm 정도의 고령성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멤브레인의 텐팅 효과만 이렇게 있어도 한 3mm 정도는 골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헌에서는 이것은 이제 동물 실험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개에 있어서 라테랄로 열어서 임플란트를 사이너스 플로어에서 멤브레인을 들어 올려서 한 4mm 정도만 사이너스 플로어를 넘어가게 심은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이 케이스는 이 경우는 그 임플란트를 8mm 정도가 넘어가게, 그렇게 해서 사이너스 플로어에서 8mm 정도 이렇게 더 넘어가게 이렇게 식립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봉그раф트를 하지 않았고요. 봉그раф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본이 얼마나 생성되는지를 봤을 때 이와 같이 그 4mm 정도 이렇게 넘어간 그런 경우에서는 대략 한 3.3 정도의 본들이 생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8mm가 넘어간 이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3.2mm 정도. 그러니까 봉그раф트를 하지 않았을 때 뭐 임플란트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이런 거와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생기는 본의 양은 대략 한 3mm 내외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mm 이상의 봉그раф트를 레지듀얼 본이 7mm 정도의 봉그раф트가 레지듀얼 본이 있다면 만약에 임플란트를 10mm 정도로 심는다면은 이제 따로 봉그раф트를 하지 않고 덴서바를 이용한 오토그раф팅 효과 정도만 있어도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들이 생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봉그раф트 그리고 상악동 고리식술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증례로 돌아가서 복잡하죠.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증례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봉그раф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역회전 프로펠링을 17번에서는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스피드는 150rpm으로 낮춰줬고요. 그 다음에 역회전을 하게 되었죠. 리버스로 드릴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쿨란트, 그러니까 주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이 봉그раф트를 이제 마무리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17번에는 봉그раф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16번에는 덴서바의 그 자가골 이식 정도로만 해주고 따로 봉그раф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회전으로 프로펠링을 하게 되면 상악동 고리식과 함께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으로 이렇게 그 치조정 쪽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봉그раф트가 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F만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PRF가 좀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상악동에서 그러면 이제 초기 고정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동시에 수술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뭐 방법이라기보다는 원리가 되겠는데요. 대략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오세오 컴팩션과 스프링백 이펙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기 고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덴서버는 그 본을 이렇게 깎아내지 않고 프리저베이션을 하기 때문에 본의 벌크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한 그 원리는 그 캔슬러스 본을 일단 옆으로 밀어내는 컴팩션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때 생기는 그 본 파티클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회전하면서 밀어 올려가지고 그것들을 상악동 내나 아니면은 주변의 오스테오토미 사이트 내로 이렇게 컴팩션 하면서 오토그래프팅을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오세오 컴팩션 기능에 의해서 초기 고정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프링백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덴서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릴링을 했다면, 덴서바의 5.8 드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드릴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스탠다드 드릴의 그 5.2mm 직경, 그러니까 5.8보다 더 적은 5.2mm 직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릴링을 하고 나서 그 이 드릴링 된 사이트의 직경을 재어본 것이죠. 직경을 재어보니까 오히려 다이아메터가 큰 덴서바 쪽에서 직경이 더 적어졌다라는 것이죠. 한 0.5mm 정도 이렇게 더 적은 직경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이런 탄성 변형 회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스프링 같은 걸 이렇게 꽉 눌러놨다가 손을 띄면은 스프링이 이렇게 탁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덴서바를 사용을 하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그 오스테오토미 사이트 이 부분들을 이렇게 꽉 본을 눌러놓은 곳이죠. 덴서파이 하면서 눌러놓은 상태에서 드릴을 빼게 되면 이와 같이 그 본도 그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릴의 직경이 오스테오토미 사이트의 직경이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좀 더 유식한 말로 이렇게 스프링백 이펙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임상적인 의미는 그 초기 고정력이 일단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상악동 같이 이렇게 본이 부족한 경우에도
남아있는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초기 고정을 아주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꼭 상악동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 사용을 할 때 지나치게 언더 드릴링을 하는 것은 이제 오히려 임플란트가 들어가다 꽉 끼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자.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오세오 컴팩션과 스프링백 이펙트에 의해서 상악동 내에 초기 고정을 갖다가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비교적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초기 고정을 잘 얻어서 이와 같은 그 난 서브머지드한 형태로 본그라프트를 옆에 조금 더 해주고 묻지 않고 이렇게 난 서브머지드 형태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아이스큐 밸류도 77, 73,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에도 67, 67 이렇게 비교적 괜찮은 그런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초기 고정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페리피칼 사진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1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그라프트를 했기 때문에 프로펠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 쪽이 이렇게 넓어지는 물론 뭐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솔직히 어렵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베이스가 넓어지는 우리가 그 크레스털 어프로치를 하면서 원하는 형태의 이러한 그 본그라프트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16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희미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부 그 이제 자가골 이식들이 약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본그라프트가 상악동 이식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고요. 그다음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16번이고요. 그다음에 17번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정례와 함께 그 쉽게 하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정례부터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례부터 다섯 번째 정례는 잔존골의 높이에 따라서 케이스를 비교적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두 번째 케이스는 잔존골이 한 8mm 정도 남아있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치 즉시 식립이 함께 그 다음에 상악동 거상술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보시다시피 레지듀얼 루트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루트 캐리어스도 엑스레이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보면 레지듀얼 본은 대략 한 8mm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상악동 사이에 그 루트와 상악동 그 하연 사이에 이렇게 약간의 갭이 있어서 상악동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더 편리한 쉬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막도 좀 얇은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치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발치를 하고 나서 발치 즉시 식립을 구치부에서 할 때 이렇게 septum이 있으면 비교적 발치 즉시 식립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덴사바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드릴링을 하고 상악동도 좀 밀어 올려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덴사바를 사용을 하면 그 주변에 이렇게 본을 밀어주기 때문에 디선시가 조금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일반 드릴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메지알이나 디스탈 쪽에서 이렇게 그 디선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비교적 본 볼커가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뭐 이때는 상악동 막은 일부 들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오토그라프트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Q 밸류도 73 정도로 비교적 괜찮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 운드를 이용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페리피컬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그 자가골 이식들이 되면서 이렇게 돔 쉐입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본그라프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CT상에서도 이렇게 돔쉐입이 올라가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보철물을 마무리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CT를 보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리피카를 보면 이와 같이 그 상악동의 그 하얀의 컨티네이션이 여기서 끊어지면서 이런 형태의 본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증례는 잔존골이 이제 5mm가 남아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의 이제 수술 전 상태가 되겠고요. 그 26번하고 25번하고 27번에 브릿지가 되어 있었는데 25번에 이제 그 캐리어스가 생기면서 이제 그 브릿지를 제거하고 환자분께서 26번에 임플란트 식립하기를 원하셔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전 CBCT 사진이 되겠습니다. 대략 레지드얼 본이 한 4mm에서 5mm 정도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드릴링을 플랩을 열고 드릴링을 하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댄서바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주변에 이렇게 오세오스 링과 같은 그런 형태로 본들이 많이 이렇게 컴팩션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악동 그 막 안쪽으로 약간 막이 디태치가 되면서 일부 이렇게 이거 아마 자가골 파티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 케이스는 제가 이제 댄서바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제 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좀 막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저런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막을 좀 이렇게 눌러보고 했습니다. 막이 이렇게 장력을 보이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역회전으로 프로펠링을 하지 않고 본그라프트를 할 때 이와 같이 오스테오톰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라프팅을 해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파노라마 상에서 보면 이렇게 본들이 사이너스 그라프트가 되어 있고요. CT 상에서도 보시면 이와 같이 주변으로 이렇게 본 그라프트가 되어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증례는 이제 잔존골이 점점 줄어들죠. 한 3mm 정도 되어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존골이 3mm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그 라테럴 어프로치를 권해드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결국은 수술을 하고 환자분들의 몰비디티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많이 붓거나 또 아프거나 멍이 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개업의 입장에서는 또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사실이죠. 그래서 잔존골이 좀 적더라도 요즘에는 가능하면 이제 크레스탈 어프로치 쪽으로 저는 많이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경우는 댄서바를 이용을 해서 잔존골 3mm임에도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그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이와 같이 15번 부위와 16, 17 세 개를 식립을 하였는데 15번 부위에는 이제 버티칼로는 길이가 비교적 괜찮았지만 폭이 굉장히 얇았고요. 그 다음 16, 17번은 레지드얼 본이 상당히 적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CBCT 사진이 되겠는데요. 15번의 CBCT를 보면 길이로는 충분하지만 폭이 이렇게 좀 좁은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댄서바를 이용을 해서 본을 라테랄로 익스펜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을 보면 대략 한 레지드얼 본이 한 3mm 정도 남아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에 레지드얼 본이
대략 한 4mm 정도 남아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랩을 이렇게 열었고요. 보시다시피 15번에는 이렇게 바깥쪽에 흡수들이 많이 일어난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덴서바를 이용을 해서 드릴링하고 이제 막을 디태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전골이 이제 그 5mm 이하인 경우에라면 사실은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스타퍼가 있기 때문에 스타퍼를 이용을 해서 이니셜 드릴링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스타퍼가 없는 경우라면 이제 2.0 드릴을 이용을 해서 사이너스 플로어와를 터치하면서 이제 햅틱 피드백을 느끼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덜 본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만약에 10mm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하면은 디태치를 해서 올려야 될 양들이 한 7mm 이상 뭐 8m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오스테오토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디태치먼트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그 사이너스 내에서 본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뭐 굳이 이런 과정을 안 해도 뭐 7, 8mm 이상 크레스탈 어프로치에도 올라간다 이런 그 논문들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디태치먼트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양의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도 덴서바를 이용해서 일부가 디태치가 되어 있으면 이런 기구를 사용을 해서 막을 디태치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런 디태치먼트를 하는 과정에서 크리스탈로 할 때는 약간의 러닝 커브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그 케이스에서 이제 그 디태치하는 과정들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이건 이제 다른 환자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레지듀얼 본이 한 2mm, 뭐 1mm 정도 남아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때 이제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막을 이렇게 디태치먼트 하면서 올리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 이와 같이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레지듀얼 본이 적기는 하지만 본을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사한 논문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레이 왕이 2012년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뉴 크레스탈 어프로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복잡한 건 빼고 그림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듀얼 본이 이렇게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이분은 이제 팔라탈에서 인시전을 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덮을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피해저를 이용을 해서 크레스탈입니다. 여기가 라테랄이 아니고 크레스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막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본그라프트를 해주게 된 것이죠. 본그라프트를 하게 되고 그다음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덮어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본그라프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열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3개를 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그런 케이스, 이 케이스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개념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모식도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례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초기 고정이 비교적 잘 나와서 낮은 그러한 그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난서머지드 형태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16번, 17번의 사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본그라프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이것은 수술 직후의 CBCT 사진으로 15번의 레지듀얼 본, 리치 익스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바칼 쪽에, 본그라프트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6번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변으로 본그래프트가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17번이 되겠습니다. CT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본이 있는 게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본그래프트가 되어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CBCT 사진이 ISQ가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 한 75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6번도 75, 그다음에 7번도 한 70에서 6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난서머지드 형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마 이제 댄서버를 이용을 하였을 때 가장 그 초기 고정을 갖다가 잘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략 한 3개월, 18일 정도 지났을 때 ISQ 밸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프레션을 뜨고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최종적으로 이런 보초를 마무리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진이 좀 잘 안 나왔는데, 그래서 보철물 완성하는 때에 보면 크레스탈 쪽으로 본들도 비교적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팔로우업 사진이 되겠습니다. CT상에서 보면 주변으로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들이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마지막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 잔존골이 이제 한 1, 2mm 정도 남아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지연 발치 식립인데 거의 이제 발치 식립과 함께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사이너스 플로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이너스 플로어의 형태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경사져 있는 케이스와 그 다음에 사이너스 플로어 형태가 이렇게 컨벡스한 형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멤브레인이 잘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수술할 때 좀 더 주의를 요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드릴링을 통해서 갈아서 이렇게 사이너스 플로어를 이렇게 주의 깊게 열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치주 질환이 심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한 2달 정도 기다려서 다시 CT를 찍어서 보면 이와 같이 바칼 플레이트는 거의 다 녹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사이너스 플로어를 보면 이렇게 컨벡스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약간 경사가 져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힘을 잘못 주게 되면 막이 이제 쉽게 찢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랩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그래뉴레이션 티슈를 다 제거를 해내고요. 그 다음에 이 발치 즉시 식립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상악동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раф트 할 양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해서 막을 살짝만 들어 올린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제 상악동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발치와도 같이 이렇게 본을 먼저 임플란트를 집어넣기 전에 본을 먼저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고리식재를 먼저 놓은 상태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역회전을 이용한 프로펠링을 통해서 사이너스 그라프트와 함께 바칼 쪽으로도 본을 밀어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이 본 그라프트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ISQ 밸류가 많이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리 덴사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높은 ISQ 밸류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한 4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본 그라프트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노라마 상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T 상에서도 이런 정도의 본 그라프트들이 만들어졌다.
본 그래프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되었는데요.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일단 덴서바의 상악동 고상수를 쉽게 하는 그 원리는 이제 드릴링 시퀀스에 따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드릴링 시에는 그 햅틱 피드백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스타퍼가 있으면 스타퍼를 이용하면 드릴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악동 막을 거상을 할 때는 그 수압 거상의 원리와 그 다음에 하이드롤릭 플러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주의 깊게 사용을 하면 막의 거상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상악동 내 고리식을 하는 경우에는 역회전 프로펠링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레지듀얼 본이 7mm 이상이라면 덴서바의 자가고리식 그 효과를 이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고정을 쉽게 얻는 방법은 오스테오 컴팩션 효과와 그 다음에 스프링백 이펙트를 이용하면 비교적 좋은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됐고요. 질문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읽고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 틴바이오 타입에서도 손상 없이 잘 올라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랄테라를 할 때 정말 얇은 한자는 스치기만 해도 뚫렸던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바이오 타입에 따라서 그 상악동 막의 그 두께도 결정이 연관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틴바이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 막 자체도 이렇게 얇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상악동 망의 두께에 따라서 막이 잘 찢어지느냐 잘 찢어지지 않느냐를 사실은 구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일단 얇은 막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악동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1mm씩 전진을 시킨다면 막의 찢어짐들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씬한 그 상악동 막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히팅 컨트롤 노하우도 궁금합니다. 그 외부 주수로 드릴 팁까지 냉각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뭐 이제 덴서버 강의를 할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덴서버를 드릴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또 드릴링 절삭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좀 겁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 히팅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서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수할 때 증류수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증류수를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뭐 선생님들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업앤다운 모션을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자주 많이 해주시는 것이 드릴링의 히팅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드릴을 하실 때 건너뛰는 걸 갖다가 좀 줄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2.0 다음에 3.0으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2.3이나 뭐 2.5나 이런 식으로 드릴링의 드릴 사이즈를 갖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시키시면 히팅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크리스탈 거상 시에 고리식 할 때만을 제외하고 계속 덴서바를 정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어떨까요? 아까 역방향으로 회전 시에는 PRF 막이 찢어지지 않는 사진을 보았는데 정방향 회전 시에도 마찬가지인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악은 일반적으로 골들이 이렇게 연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덴서바를 이용을 할 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역회전을 하시게 되더라도요. 그래서 상악동 고리식수를 하실 때는 사실은 이제 꼭 정방향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하악이라면 골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릴의 팁이 정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커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으로 넣으실 때는 반드시 역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방향으로 돌리시게 되면은, 막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악동 거상술 후에 임플란트 식립 시에 인터널 서브머지드 타입을 선호하시는지요? 그리고 일부 정례에서는 애니온 원스테이지를 사용하시던데 서머지드, 난서머지드의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꼭 상악동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터널의 쐐기형 그러한 커넥션을 사용을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찢어지는 현상들이 가끔씩 생기게 돼요. 구치부에서는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싱킹의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고민들을 사실 좀 하다가 그래서 상악동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구치부에서는 원스테이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싱킹이라든지 프랙처, 찢어짐 이런 현상들을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악동 같은 경우에 초기 고정이 좋으면은 이런 원스테이지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초기 고정이 나쁘다면 이제 덮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찢어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임플란트들을 좀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예.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인가요? 예. 상악동 잔존골 3, 4mm일 때도 댄서바나 별다른 거상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뚝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강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3mm 이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임플란트를 몇 mm를 심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몇 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4mm 레지듀얼 본이라면 만약에 8mm를 심는다, 8.5mm를 심는다, 아니면 7mm를 심는다고 하면 뭐 봉그랍트를 하지 않고 충분히 올려도 문제는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길이가 좀 더 길어진다, 한 10mm를 식립을 한다, 아니면 거상을 해야 될 양이 이제 많은 경우에는 디태치먼트를 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 보니까 크리스탈 어프로치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양이 뭐 한 6mm에서 10mm 정도 된다라는 그러한 조용준 선생님이 쓰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크리스탈 어프로치로 그런 정도의 양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막이 찢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사실 되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준은 3mm 이하의 본들이 남아 있을 때는 만약에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한다면 댄서바를 이용을 해서 드릴링을 하고 난 다음에 디태치먼트를 이렇게 크리스탈로 해주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3mm 이상 본에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일단 본 그라프트만을 이용을 해서 본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미리를 올릴 때 디태치를 하고 몇 미리를 올릴 때 그냥 본만 사용을 하느냐, 뭐 이 기준은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대략 레지듀얼 본으로 말씀드리면 한 3mm 있을 때는 디태치먼트를 하고 그래서 10mm를 심어주고 그다음에 3mm 이상이라면 이제 본 그라프트를 이용을 하는 것만, 디태치는 따로 하지 않고 본 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상악동 고리식술을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질문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아무쪼록 선생님들께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